자,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의료사고라고 그럽니다. 내국인이,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민법, 그 다음에 의료사고 분쟁 및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사고를 당하면은 다른 소송하고는 다르게 법적으로 그 권리 보호를 받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의료사고라는 거는 병원이라는 어떤 폐쇄된 공간, 그리고 수술실이라는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는 거는 법학보다도 좀 더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고 전문적이고 상당히 기술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그거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지는 피해자, 환자가 이것을 전부 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더더욱 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의료소송을 이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느냐? 자,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해서 의료법이 예외 조항을 둬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비자 사본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법상의 그 원내 제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만약 의료 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외국인 환자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기관은 그때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그런 대처가 되고요. 이럴 때 그 피해자인 외국인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코디네이터가 도와주고 가이드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이 의료소송 내지는 그 의료 법률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돈으로서 배상을 해다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 용어로는 이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제1요건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일부러 그랬거나 실수로 그랬거나. 의료 분쟁은 일부러 그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취 도중에 내지는 환자가 마취에서 풀려나지 않고 있는 도중에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런 거는 의도적인 고의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 분쟁은 과실행위입니다.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 기울이지 못해서 방심해서 내지는 깜빡 졸아서 놓치는 경우가 과실이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제1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실이 위법한 행위여야 됩니다. 자, 과실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었거나 내지는 이 과실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런 식의 정당한 논리가 없어야지만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과실이 있는 가해 행위와 그리고 현재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자연적, 물리적 법칙에 따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 우리가 수학자나 물리학자, 의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런 행위가 있었고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상당 인과관계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고, 네 번째 요건으로서는 상대방의 그런 가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인 본인 내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라는 것이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적인 손해, 이 손해라는 것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다분히 감정적인 손해에 불과한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저희 법률가들은 법률 요건에 따른 네 가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의료소송에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준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의료행위는 밀실 내지는 폐쇄된 공간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쉽게 알 수도 없는 그런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데, 이 영역에서 의사의 과실 행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사의 과실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실 행위와 환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입증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요건인 이 손해는 뭐 분명히 입증할 수가 있죠.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후유 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으면 네 번째 요건은 입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주자, 입증의 정도를 좀 낮춰주자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인 과실행위까지는 입증을 해라. 그리고 그 과실행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인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을 한다면 이 의료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전혀 다른 후유장애가 남았다라는 것만 입증을 해라.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자, 원고인 의료 소비자, 외국인 환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두 가지까지의 요건을 입증하면 의료기관,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과실 있는 행동은 있었지만 환자의 지금 이 손해, 이 후유장애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그 의료기관의 의사가 질성형술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 환자는 손해 발생 부위를 이제 자궁에 협착이 생겨가지고 자궁 내 출혈이 있었고 자궁 내 출혈로 인해서 복막염까지 번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지금 질성형 수술을 하다가 자궁을 건드린 게 아니고 자궁 내에 다른 어떤 그 내과적인 원인, 그러니까 어떤 균이라든가 다른 기형적인 어떤 혈관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협착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복막염으로 번졌다라는 것을 의료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해를 모두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의료행위라는 과연 무엇이냐? 의료소송이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이 혜택을 외국인 환자가 받으려면은 일단은 의료소송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의료소송은 의료행위가 문제가 된 그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사건을 의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사가 하면은 전부 다 의료행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자기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병원 업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사가 한다고 해서 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사가 행해야만 되는 행위로서 환자의 건강, 생명에 관련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이면 그거는 꼭 의사가 해야 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입원 내지는 거기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의료소송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그것만이 의료소송이고 의료소송의 그 입증 책임의 완화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행위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첫 번째로는 그 침습성입니다. 침습성이라는 것은 의료행위, 즉 나이프를 대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사람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혈관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생리적인 그 기전에 심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입니다. 그게 침습성. 그 다음에 구명성이라는 것은 응급 CPR, 그러니까 응급 소생술 같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그냥 놓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는 윤리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윤리성이 없으면은 이제 마루타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살 방조 내지는 그 안락사의 어떤 그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윤리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 및 예측 곤란성. 솔직히 어떤 의료행위를 통해서 환자가 목숨을 건진다거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만의 내지는 의사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내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영역의 힘이 많이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성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이런 환자가 오면은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해라 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권고사항 내지는 먼저 의료행위를 했던 의료인들의 어떤 경험적인 사항을 그 교과서 텍스트에 담아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이런 내과적인 치료도 있고 다른 방면에 외과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어느 과정이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는 의사가 재량으로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재량대로 전문가적인 양심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재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 응급 구명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죠. 환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호흡정지가 왔고 그 뒤로 한 5분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결정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결국 완전 사망에 이릅니다. 5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심정지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호흡은 자발호흡이 돌아올 정도로 회복이 돼야 되고요. 산소 포화도도 90% 이상이 찍혀야 됩니다. 이 5분이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환자는 살고 못 살고의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의료행위의 응급 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하니까 의료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훈련 과정과 그런 지식을 습득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료행위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의 밀실성입니다. 물론 오픈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그것도 처치실, 수술실, 분만실이라는 더욱더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실성이라고 합니다. 악결과 발생 원인의 불명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의료 소송과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환자에게 어떠어떠한 악결과 뭐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저산수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 발생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3이 나왔다. 그러면은 2에다가 뭐를 더해서 3이 나왔는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의학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개재될 수가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이 원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명확성입니다. 의료행위의 단행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행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한자어를 그대로 의학용어로 가져와서 이제 발생된 어떤 그 이해상의 어려움입니다. 그 단행한다. 딱 칼로 자르듯이 뭘 결정한다. 내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어떠한 상황일 때 그 의료 규범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환자는 곧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물론 선택 가능성의 문제는 있는데 이러이러한 행동 그 방법 중에서 이걸 취해라. 안 그러면은 환자는 큰일 난다라는 것이 의료행위의 단행성입니다. 자, 의료소송의 특수성을 보겠습니다. 의료행위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도 마찬가지로 좀 몇 가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보호법익의 최고성입니다. 의료소송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거나 건강이 해쳐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건강이 해쳐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그 원인을 밝히는 어떤 소송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생명과 건강이기 때문에 최고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주의 의무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 주시, 후방, 측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운전자하고는 틀립니다.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최고 법익인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높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에서는 보통의 주의 의무가 아닌 남들보다도 더 강화된, 더 세진 그런 주의 의무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높은 합의 비율입니다. 다른 소송에서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내지는 누가 내 땅을 침범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 기본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고 계약서가 있고요. 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결을 가더라도 판사님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돈을 줘라, 돈을 주지 마라. 하지만은 의료소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서로서 돼 있는 거는 그 외국인 환자 그 유치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작성한 의무 기록만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까 의료행위에는 밀실성 내지는 폐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환자 유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면 마취 내지는 전신 마취에 의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합니다. 게다가 사망까지 했으면 환자, 피해자 쪽에서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끝에 판결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금전 얼마에
금 얼마 얼마에 서로가 조종해서 양보해서 화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건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형사 고소를 부추기거나 그런 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형사 고소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사법원에다가 소장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진료기록 감정 신청 비용, 신체 감정 비용, 나중에 확장되는 인지대까지 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은 고소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2장, 3장을 가지고 경찰서 내지는 검찰에 제출을 하면 그 2장, 3장의 기록이 심하게는 수천 장의 그 수사 기록까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들은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소를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실 사건은 민사에서 해결될 문제지 형사 사건에서 해결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 곤란은 뭐 지금까지 강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료인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의료 지식과 그리고 증거들, 병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입증 곤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판결로 가더라도 의료소송에서는 그 인정하는 책임 한도액이 좀 낮은 편입니다. 책임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손해를 어느 누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냐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실 있는 행위고 외국인 환자한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다 의료기관이 100% 책임져라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제한, 즉 외국인 환자한테도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의사의 책임액에서 공제하는, 그러니까 까는 그런 것을 책임 제한 내지는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료소송에서는 이게 과실이 있는 행위고, 그 다음에 원인의 불명확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환자한테 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왕증이라든가 내지는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책임을 좀 낮춰주고 있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 책임 인정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